안녕하세요. 안동중앙고등학교 학생들. 오늘은 5차시 함께하게 될 이상훈 선생님입니다. 우리 지난 4차시에 과제가 두 가지 있었죠.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진로를 소개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 계획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했는데요. 인터넷에서 책에서 여러분들이 진로를 소개하는 글을 쓰기 위한 여러 가지 글감들을 마련을 해서 탑재하라고 했는데 모두 잘 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부터 교과서 36쪽부터 41쪽에 있는 시각상과 촉각상이라는 글을 읽어오도록 했는데 우리 모두 읽어왔다고 선생님이 가정을 하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업 시작 전에 우리가 지난 차시에 배웠던 거를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어떤 것을 읽기에 글을 읽기에는 반드시 우리가 목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흥미를 위해서 또는 여가 시간에 재미를 위해서 읽는다거나 또는 우리가 진로 소개하는 글쓰기처럼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읽기도 하고 감동을 얻기 위해서 읽기도 하고 교훈을 얻기 위해서 읽기도 한다. 이러한 다양한 읽기 목적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고 그랬죠? 읽기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예를 들어서 흥미를 위해서라면 훑어보기, 정보 수집을 위해서라면 일부 정보만 필요하다면 일부분을 발췌해서 읽는 발췌독, 그 다음에 전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면 전체적으로 꼼꼼히 읽으면서 중요한 문장, 정보를 밑줄 끄면서 읽기. 자, 감동이나 교훈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일까, 그 다음에 이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읽는 방법 등이 있겠죠. 자, 그렇게 다양한 읽기 방법이 있는데요. 또 읽기 과정에 따라서 우리가 읽기 활동이 있다고도 얘기했습니다. 자, 읽기 과정은 쉽게 어떻게 나눌 수 있다고 했죠? 세 단계였죠. 우리가 글을 읽기 전, 그 다음에 읽는 중, 그 다음에 읽은 후, 이렇게 세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세 가지 과정별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활동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읽기 전에는 우리가 이 시각상과 촉각상을 읽을 텐데 읽기 전에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렇죠. 제목을 보고 내용을 예측해 본다. 제목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 시각상과 촉각상 같은 경우는 여기 우르비노 대공 부부라던가 늪지로 사냥을 나간 내마문 같이 이런 다양한 시각 자료가 있죠. 그래서 사파를 보고 내용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읽는 목적이 무엇인가? 읽는 목적이 무엇인가? 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야 우리가 적합한 읽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글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 시각상과 촉각상을 읽기 전에 우리가 제목을 먼저 봅시다. 시각상과 촉각상이다. 상이란 것은 선생님이 그때 뭐라고 얘기했죠? 상이란 것은 우리가 모습이라고 했었습니다. 모습. 자, 그리고 밑에 부제가 있는데요. 보이는 것을 그릴 것인가, 아는 것을 그릴 것인가, 이런 식으로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자, 그린다고 되어 있으니까 뭔가 그림과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밑에 사파도 다 그림이 나오죠. 그래서 그림과 관련된 이야기일 것이다.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종류의 그림에 대해서 나올 것이다. 하나는 보이는 것을 그리는 것, 하나는 아는 것을 그리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것이다. 아마 똑똑한 학생들은 여기까지 연결 지을 수 있을 거예요. 아, 시각상과 촉각상 밑에는 보이는 것을 그린다, 아는 것을 그린다. 아, 그럼 보이는 것을 그리는 것이 시각상이구나. 그 다음에 아는 것을 그리는 것이 촉각상이구나. 요거까지 예측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똑똑한 학생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읽기 전에는 우리가 이 글을 읽는 목적은 또 무엇일까? 이 글에서 시각상이 무엇인지 촉각상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또는 단순히 나는 미술 전공을 하기 때문에 예술적인 뭔가 흥미를 위해서 읽고 싶다. 이런 등등의 목적을 정해야겠죠. 일단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정보를 얻겠다는 목적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목을 보니 이 글은 그림을 그리는 두 가지 방식에 대해 설명한 것 같아. 그렇죠. 시각상과 촉각상으로 방법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 글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 파리의 몽마르트 언덕에는 화가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이 있다. 데르트르 광장이다. 이곳의 화가들 중에는 검은 종이를 오려 관광객의 얼굴을 만드는 작가도 있다.
그의 작품은 죄다 인물의 옆 얼굴만 담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얼굴 정면을 실루엣으로 표현하면 눈, 코, 입의 생김새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머리 모양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몽마르트 언덕에는 이 검은 종이를 오려서 관광객의 얼굴을 만들어준 작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옆 얼굴만 이렇게 종이로 오려서 떠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정면으로 만약에 종이를 오리게 되면 그 사람의 눈, 코, 입을 알 수가 없죠. 또 그 사람이 모자를 쓰고 있거나 파마를 했을 경우에는 같은 사람인데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예측했던 대로 이 글은 뭔가 그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맞겠죠.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뭔가 우리에게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입 부분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입 부분은 언제나 이 독자들의 흥미를 이끌기 위한 정보들을 주로 담아 놓는 경우가 많죠. 핵심적인 정보라기보다는 그냥 글을 전체적으로 여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내용이 어떤 내용에 대한 것이다 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알려주는 부분이 이 도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듯 대상의 측면 이미지를 표현한 것을 우리가 프로필이라고 부른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첫 번째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듯, 자, 위에서 말한 것처럼 대상의 측면 이미지를 표현한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프로필이라고 부른다. 이 부분에 밑줄을 쳐주세요. 프로필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왔네요. 그래서 프로필이 무엇이다? 측면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다. 자, 한 사람의 성품이나 양령에 대한 단평을 프로필이라고 부르는 데서 알 수 있듯 미술에서 프로필은 프로필이 다른 용어로도 쓰이는구나. 근데 미술에서 프로필은 사람의 정면이 아니라 측면을 묘사함으로써 인물의 핵심적인 특징을 뽑아낸 그림을 가리킨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위에 몽마르트 작가들이 얼굴을 옆모습을 오려주는 것처럼 이 프로필이라는 미술은 사람의 측면을 묘사해서 핵심적인 특징을 뽑아낸 그림입니다. 그래서 밑에 우리 사파를 볼까요? 우르비노 대공 부부를 보면 인물의 정면이 아니라 옆모습을 그려줬어요. 맞죠? 그래서 이 사람의 핵심적인 특징, 이 사람은 코가 매부리 코구나.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턱이 이중턱이구나. 그 다음에 이 여자는 이마가 넓구나. 또는 턱이 짧구나. 이런 식으로 핵심적인 특징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양식을 뭐라고 한다고요? 프로필이라고 합니다. 자, 서양에서는 중세 말부터 르네상스 무렵 이런 프로필 초상화가 많이 그려졌다. 자, 프로필에 대한 두 번째 핵심적인 정보죠. 두 번째 정보, 르네상스 시대에 많이 그려졌다. 그 다음에 재밌는 사실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에서는 프로필 초상화가 거의 발달하지 않았던 것이다. 자, 여기서 한번 끄어볼까요? 자, 서양에서는 많이 그려졌는데 동양에서는 거의 발달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러면 서로 서양과 동양이 대비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동양, 특히 중국에는 오히려 정면상이 대상의 인품과 특징을 압축적으로 전해주는 대표적인 초상 관례였다. 자, 그러면 프로필은 뭐였습니까? 인물의 핵심적인 특징을 알려주는 것이었죠. 그럼 정면상의 특징은 대상의 인품과 특징을 압축적으로 전해준대요. 다시 말하면 그 인물이 풍겨져 나오는 전체적인 아우라, 압도감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내주는 게 우리가 정면상이 된다. 자, 그러면 서양에서도 정면상이 그려지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빈도로 보면 중국보다 한참 떨어진다. 자,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인가?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글에서 뭐가 나타날까요? 그렇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글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답변은 다음 글에 나온다. 자, 그러면 우리도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왜 그러면 동양은 이렇게 그렸고 정면상을 그렸고 서양은 왜 측면상을 그렸을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핵심 정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면상과 측면상이죠. 자, 측면상은 아까 말했듯이 사람의 측면을 표현한 것이죠. 옆면 이미지. 그래서 핵심적인 특징을 뽑아내고 서양에서 주로 대표적인 조상갈래였고 중세 말에 르네상스 무렵에 많이 그려졌다. 정면상은 이와 반대로 앞면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고 대상의 인품과 특징을 압축적으로 전해준다. 그 다음에 동양의 대표적인 조상갈래로 특히 중국에서 많이 그려졌다. 자, 여기까지 핵심 정리 됐습니다. 자, 다음 단락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물의 이미지를 떠올려보자. 동물을 그릴 때 앞면과 옆면, 윗면 가운데 어느 면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가? 먼저 말을 그려보자. 말을 예시로 들었을 때 말은 일반적으로 옆에서 본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말을 그려보라 하면은 목이 이렇게 길게 빠진 이런 현상의 말을 선생님이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이런 식의 그 동물을 먼저 그리게 되겠죠. 이게 우리가 말하면 보통 옆모습을 떠올린다는 겁니다. 앞모습을 떠올리지는 않죠. 자, 그 다음 물고기는 어떤가? 그것도 옆에서 본 이미지다. 자, 물고기를 그려보라 해도 우리가 보통 이렇게 몸통, 꼬리 이런 식으로 옆모습을 그리죠. 물고기 앞모습을 잘 그리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도마뱀을 그려본다면 어떻게 그릴까? 도마뱀은 옆모습을 그리진 않죠. 보통 이렇게 팔이 이렇게 삐져나온 선생님이 그림을 잘 못 그리겠네요. 이렇게 옆으로 삐져나온 이 위에서 바라본 모습을 그린다는 겁니다. 자, 이렇듯 우리 동물을 떠올리다 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면이 하나씩 있다. 우리 머릿속에 각인된 전형으로서의 면이다. 자, 전형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대상들의 대표적인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 다시 다른 말로 바꾼다면 대표라고 바꿀 수 있어요. 대표적인 이미지가 있다. 어떤 사물 또는 생물마다 대표적인 이미지가 있다. 오타가 많네요. 적 이미지가 있다 라는 거. 자, 그래서 말은 옆모습, 물고기도 옆모습, 도마뱀은 윗모습, 우리 새 같은 경우도 옆모습을 주로 그리죠. 자, 그래서 사람은 그러면 어떤가?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달리 두 개의 경쟁적인 이미지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자, 우리 사람이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사람을 그린다 하면은 각 부위마다 두 가지 이미지를 경쟁적인 이미지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대표적인 이미지가 두 개라는 거죠. 고대 이집트의 벽화가 이를 잘 보여준다. 대형 박물관이 소장한 늪지로 사냥을 나간 네바무는 우리 사파가 있었죠. 위에 여기 사파가 있네요. 자, 여기 사람 모양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얼굴은 옆모습이죠. 팔도 옆모습. 근데 가슴은 정면이에요. 배도 정면. 엉덩이부터 다리까지는 옆모습을 그려놨습니다. 실제로 이 동작을 우리가 취한다 하면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거예요. 맞죠? 이걸 우리가 행동을 나타내기가 쉽진 않습니다. 왜? 비정상적으로 그려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 글을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 얼굴과 다리는 측면에서 본 모습을, 맞죠? 코가 이렇게 나오고 입이 나오고 그 다음 다리 이렇게 발이 옆모습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가슴과 눈은 정면에서 본 그림이다. 자, 눈 옆에서 봤을 때는 눈동자가 여기 중간에 있지 않죠? 이건 정면. 가슴도 정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해부학적으로 불가능한 구성이다. 이 그림뿐만 아니라 고대 이집트 벽화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 이 혼합 형식이 우리는 인간이 부위에 따라 앞면이 제일 먼저 떠오르기도 하고 또는 옆면이 떠오르기도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여기 줄 한번 쳐볼까요? 자, 이 네바문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부위에 따라서 앞면이 떠오르기도 하고 옆면이 대표적 이미지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위에 따라서 먼저 떠오르는 대표적인 이미지면을 그리다 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타났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해부학적으로 불가능한 그림이 나타났구나. 자, 우리가 네 발로 지상을 돌아다닐 때는 아마도 옆면이 우리의 대표적인 이미지면이었겠지만, 자, 원숭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숭이를 그리라 하면은 옆으로 이렇게 기어다니는 모습 또는 앉아있는 모습을 보통 이렇게 그릴 거예요. 원숭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기어다니는 모습 보통 그리겠죠.
이게 머리고요. 이 몸통, 이 꼬리. 이런 모습을 원숭이 보통 그리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네 발로 기어다니지 않으니까 이제 진화에서 두 발로 걸어다니면서 가슴과 배가 드러나 옆면과 앞면이 동시에 대표적인 이미지면이 된 것이다. 그래서 진화에서 다니면서 우리가 두 발로 걸어다니면서 가슴과 배가 드러났기 때문에 가슴과 배는 대표적으로 앞면 이미지, 나머지 다리와 팔, 얼굴 같은 경우는 옆면 이미지가 대표적 이미지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전형적인 면이 두 개나 있다. 자, 그래서 아까 핵심 정리를 다시 보면 그래서 정면상과 측면상이 있는데 사실 사람은 측면과 정면을 모두 동시에 대표적인 이미지면으로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참아봅시다. 우리 이쪽까지만 할게요. 정면상이나 측면상은 이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해 그린 것이다. 아까 우리 처음에 봤던 정면상과 측면상은 이 가운데 선택해서 그린 것이다 라고 하네요. 자, 서양에서 프로필이 많이 그려진 것은 백인과 흑인의 경우 해부학적 구조상 옆에서 볼 때 얼굴 특징이 또렷이 나타난다는 점. 우리 아까 두 번째 문단에서 질문을 했었죠. 왜 서양에선 측면상이 많이 그려지는가? 여기 답이 나와 있습니다. 백인과 흑인의 경우 해부학적 구조상 그 사람들은 코도 크고 또 이마도 툭 튀어나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각진 얼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옆에서 봤을 때 얼굴 특징이 잘 살아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형태의 포치에 유리해 정면상보다는 얼굴의 정확한 재현이 쉽다는 점. 포치라는 것은 배치와 비슷한 의미입니다. 포치. 자, 그래서 여기 옆에 보면은 넓게 늘어놓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얼굴을 배열할 때 옆에서 하는 것이 좀 더 배열하기가 유리해서 훨씬 얼굴에 정확한 재현이 쉬웠다. 서양인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고대 로마에서 주화에 황제의 얼굴을 새길 때 항상 측면상을 새긴 전통이 있었다는 점이 작용한 까닭이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 미국이나 아니면은 저기 서양에 있는 동전을 한번 보면 인물의 옆모습이 그려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동전을 보면 위인들의 정면이 주로 드러나 있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차이가 생기더라라는 거. 자, 이렇듯 인간이 두 개의 경쟁적인 이미지면을 동시에 가진 까닭에 정면상과 프로필 외에 동서양 모두 이 둘을 한꺼번에 나타내는 부분 측면상을 발달시켰다. 자, 새로운 개념이 나왔습니다. 부분 측면상. 부분 측면상. 이것이 뭐냐? 정면상과 측면상을 둘 다 나타내는 것이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앞에서 보았듯이 고대 이집트 벽화의 경우 그런 자연스러운 방식이 아니라 정면과 측면을 신체 부위에 따라 편의적으로 봉합하는 방식으로 인간의 두 이미지면을 동시에 나타냈다는 거다. 자, 그러면 보면 자연스러운 방식이 아니었던 거죠. 아까 내바문 봤을 때 어떤 건 정면으로 돼 있고 어떤 건 측면으로 돼 있는데 해부학적으로 우리가 그걸 이렇게 동작을 취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벽화가 무덤 벽화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무덤 벽화라는 게 뭐가 중요할까? 저 그림이 죽은 사람을 위한 그림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무덤 속의 주인공은 내세에서도, 내세는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이라고 말하는 사후세계를 말합니다. 사후세계. 내세에서도 이승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냥하고 잔치를 벌이며 살 것이다. 내세에서도 산다고? 이건 누구들의 생각? 이집트인들의 생각이죠. 고대 이집트인들은 내세라는 삶이 지속된다고 봤다라는 거죠. 죽어서도 삶을 이어간다. 그래서 사냥하고 잔치를 벌이며 살 것이다. 그런데 주인공이 자연스러운 부분 측면상으로 그려지면 그 원금 표현에 따라 사지 중 일부가 작게 그려지거나 아예 안 보일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리게 되면 생략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인간의 원근법, 멀리 있는 건 작게, 가까이 있는 건 크게 그렇게 그리다 보면 가까이 있는 팔은 이렇게 그려질 거고 멀리 있는 팔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다리도 멀리 있는 건 작게, 가까이 있는 건 크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자, 그렇게 돼버리면 한쪽은 작게 그려지거나 아예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가려져서. 그래서 실제로
그 부분이 작거나 없어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이집트인들이 보기에 그런 염려를 준다는 것 자체가 문제였다는 거죠. 자칫하면 사자는 작은 팔을 가지고 혹은 사지 가운데 하나 없이 내세를 살아야 할 것이다. 얼마나 불편하겠는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인들이 저런 식으로 해부학적으로 불가능하게 이런 그림을 그려서 모든 부분을 동일한 크기로 그린 이유는 혹시 죽어서 삶을 이어가야 되는데 저승에서 이 하나라도 작게 그려지면 또는 겹쳐서 안 보이게 되면 그것이 없이 불편하게 지내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모든 신체를 이렇게 잘 보이도록 대표적인 이미지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줬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파리의 몽마르트 언덕에 화가들이 검은 종이를 잘라서 사람들의 뭐를 오려서 준다 했죠. 측면 이미지를 오려서 준다 했죠. 우리는 이것을 프로필이라고 하죠. 미술에서 프로필은 측면 이미지를 그린 것이다. 근데 보통 어디에서 주로 사용하던 초상갈래다? 서양에서 주로 사용하던 초상갈래다. 그 다음에 이 정면 이미지를 그린 것, 다른 명칭은 없었지만 정면상이라고 우리가 했었고, 어디서 주로 그렸었다? 동양에서 주로 사용하던 초상갈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프로필의 특징은 무엇이었나요? 인물의 핵심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 강조할 수 있다 라는 게 특징이었고, 정면 이미지는 어떤 특징이 있었죠? 인물의 인품이라든가 성품이라든가 전체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부각시키는데 좋았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럼 왜 서양에서는 이런 프로필을 많이 사용했고 동양에서 많이 이런 정면상을 많이 사용했는지 그 이유도 나왔습니다. 왜 그랬는가? 서양에서는 흑인이나 백인이 많죠. 그래서 이 흑인 백인들은 이 측면상을 선택했을 때 이 인물의 특징을 드러내기 쉬웠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아까 봤듯이 형태의 포치에 유리했다. 형태의 포치는 배치에 유리했다. 눈, 코, 입을 그림에 넣기가 표현 유리했다. 그래서 인물의 재현이 사실적으로 드러났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사실적인 재현이 가능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의 그 동전을 보면 인물의 옆모습을 담아 놓은 것이 많더라. 이에 비해서 동양은 이유는 정확하게 아직 그래서 안 나왔지만 그 인물의 성품이나 아니면 인품을 드러내는 전체적인 이 인물의 압도하는 분위기를 드러내는 게 좀 더 중요했겠죠. 그 얼굴의 정확한 재현보다는.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서양인에 비해서 코도 조금 낮고 이마도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이 폭 튀어나온 곳이 없으니까 아마 전체적인 분위기를 부각한 게 더 중요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양에서 정면상을 많이 사용했겠죠. 자, 그런데 요즘에는 동서양 모두 발달한 것이 있다고 했죠. 동서양 모두 부분 측면상이라는 것을 발달시켰는데 이것이 뭐냐? 정면상도 있고 측면상도 있는 것이었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 고대 이집트에서 그려진 그림인 늪지로 사냥을 나간 네바문이라는 그림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얼굴이라던가 아니면은 이 다리 같은 경우는 측면상으로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저기 가슴이라든가 눈 같은 경우는 정면상으로 그려져 있더라. 왜 그러냐라는 거는 알 수가 있었죠. 우리가 동물을 예시로 들어서 대표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말은 옆모습, 물고기 옆모습, 도마뱀은 위에서 본 모습, 이런 대표적인 이미지가 있죠. 근데 우리 인간은 대표적인 이미지가 두 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개.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다리를 그려봐 하면 옆모습, 다리의 옆모습을 주로 그리죠. 얼굴을 그려봐 해도 얼굴의 옆모습을 주로 그립니다. 그 다음에 가슴을 그려봐 하면 가슴, 옆모습 잘 안 그리죠. 가슴의 앞모습을, 그리고 눈을 그려봐 했을 때도 눈에 딱 정확하게 검은 자위가 중간에 있는 정면에서 본 눈을 그리게 됩니다. 이 대표적 이미지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측면상 늪지로 사냥을 간 네바문이라는 그림이 그려졌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결합이 되어 있는데
근데 정상적인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자세가 아니에요. 이런 비자연스러운 자세로 되어 있는 고대 이집트 벽화라는 거죠. 이 이유는 일단 이것이 무덤 벽화라는 것. 무덤 벽화라는 건 죽은 사람을 위한 벽화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다고 했었죠? 내세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죽어서 저승으로 간다. 그 속에서 계속 삶을 이어간다라고 믿었죠. 그래서 내세에서 삶을 지속할 이 죽은 사람들이 또 사지가 멀쩡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만약에 자연스럽게 그리게 된다면 우리가 원근법에 따라서 또는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이 되겠죠. 겹쳐지는 부분은 안 그려지겠지. 그래서 이렇게 안 그려지거나 작게 그려지면 비정상적으로 보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팔과 다리를 동일한 크기로 또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비정상적인 자세로 이 사람이 그려져 있더라라는 거. 자,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우리 38쪽까지 했는데 좀 많이 지저분하죠. 아직 선생님이 사용하는데 조금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좀 더 선생님이 잘 개발을 해서 수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부분 한번 다시 읽어보고 다음 시간에는 이 시각상과 촉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